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순회 경선 첫 격전지인 대전 충남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대세론을 확인한 가운데 오늘 세종 충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으로 경선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정우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나왔던 중언의 선택은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득표를 할 것이냐, 과반을 넘길 것이냐가 좀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좀 예상을 넘긴 득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만큼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 측은 예상 밖에 많은 득표를 얻었고 또 이낙연 후보 측은 예상 밖에 적은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캠프 측에 제가 좀 물어봤더니 이재명 측에서는 대략 50%를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은 50%가 넘을 것이라는 것까지는 장담을 못했는데 무려 54%나 득표를 했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40% 이상은 넘을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과반을 넘는 것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 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 부분 쏠림 현상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전체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 권리당원이 9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어요. 55%가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 득표율에서 54%를 세기를 박았는데 이렇게 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더 우세한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상 밖에 54%라는 과반이 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되는 후보를 좀 밀어주는 표심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당원의 표심도 절대적으로 우세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투표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결과적으로 배 교수님 분석에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권리당원 속에서도 본선 경쟁력이 최종적인 그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이낙연 후보 측으로부터의 검증 공세도 굉장히 심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원들에게 주요한 판단 근거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큰 판단 근거가 됐고, 그다음에 어제 5만 한 2천 몇 정도의 선거인단이 있었고 이 중 한 48% 투표율이 있었는데요. 대규모 선거인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당심이라고는 하지만은 민심과 가장 근접한 숫자를 나타냈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 최종 바로 직전에 나왔던 충청 지역의 민심 지지도를 보니까 그때 한 30%대 한 15%포인트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인 충청에서 전체 민주당 그 선거인단의 한 10% 규모이지만 사실은 향후 있을 호남에서의 대회전 그리고 나머지 서울에서의 대회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초기 경선 판세를 장악하고 간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민주당 지지층의 이재명 후보 쏠림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민심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반전을 노렸습니다.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그런데 지금 더블 스코어 격차가 나왔거든요. 대의원 투표에서는 한 자리 수의 이제 한 자리 득표율의 표차였는데 지금 권리당원 표심에서 2배로 벌어지면서 이런 큰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떤 조직력의 한계로 보시나요? 조직력의 한계가 말씀하신 대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그럼 이제 왜 조직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선 경쟁력으로 하다 보니까 당심과 민심과 당심이 유리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다고 분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인 일강 체제를 유지하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은 53%에서 대략 55% 정도로 압도적 과반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민심이 당심을 견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분석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도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결국은 당심을 민심이 견인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나경원 후보에게 당심에서는 밀렸지만은 민심이 견인해서 결국은 대역전에서 서울시장까지 갔는데 역시 이제 큰 대통령 선거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심보다는 민심이 더 중요하고 결국 이제 당심도 민심에 끌려간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네. 비대면 경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먼저 대표를 했고 과거에 뭐 40%가 넘는 또 예. 본인의 대세론이 있었던 예.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는 조직적으로 오히려 우세에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조직 관리를 잘 해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사실상 비대면으로 이번 경선이 치러지면서 조직력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반전을 좀 노리는 입장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망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전략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실은 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요. 어제도 투표 결과 이후에 이제 백브리핑 인터뷰를 통해서 당황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는데 애초 여러 분석가들이 사실은 10%포인트,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10%포인트 안에 붙으면 호남에서의 역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좀 벌어지면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계속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네. 의외의 결과가 사실은 나왔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한테 좀 호소할 수 있는, 당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이슈 몰이를 했던 사실은 그 무료 변론 논란이 네. 사실은 당원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후보로서는 이제 호남에서의 준비도 굉장히 그 힘든 상황으로 좀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가 이제 대표도 오랫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전남지사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갈지 좀 지켜볼 대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1차 슈퍼위크가 있는 다음 주 9월 네. 12일, 그러니까 그동안 선거인단을 모았던 64만여 명의 선거인단과 강원도, 경북에서 이제 그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예. 이 결과가 만약에 어제 나왔던 결과처럼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의 결과로 나온다면 호남에서도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본선 경쟁력 있는 이재명 후보로 표썰림 현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당초 사실은 충청도에서는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가 현역 의원들 확보하면서 오히려 한 3강 구도를 형성할 것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로 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다음 주 있을 1차 슈퍼위크, 네. 그다음에 있을 호남에서의 순회 경선 결과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예. 실제로 경선 직전까지도 명락대전이라고 해야 되나 무료 변론을 포함해서 좀 네거티브가 많이 좀 공세를 펼쳤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이 좀 오히려 독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결과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았지 않나라는 분석이 가능하게 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명락 대전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뭐 도덕성 논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뭐 보훈 인사 논란, 네. 그리고 또 지역주의 논란, 그리고 최근에는 무료 변론 또 거기다가 대납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한 2주 정도 이낙연 캠프 측에서 사실상 승부수를 던졌어요. 예. 예. 매우 집중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때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여니까 정반대로 본인이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충청도 지역 하면은 아무래도 중원이고 좀 중도적인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풍향계적인 그런 지역인데 예. 이 지역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네거티브성 공격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좀 약화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또 생존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이 방역을 잘 해줄 것인지, 그리고 먹고 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돌볼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뭘로 할 것인지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이라는 확실한 본인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확실한 정책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이낙연 다음을 좀 제시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번 대선이 사실은 뭐 지금 양강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최종 후보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자 대결로 갈 텐데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 얘기합니다만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많이 판단 변수로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의 후보, 특히나 이제 어제 결과 같은 경우는 인물, 정책 이런 것보다는 본선에서 과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후보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군가라는 점에서 어제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안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쉬운 대목이 7월 민주당의 예비 경선 이후에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내부적으로는 골든 크로스까지도 기대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사실은 그 고비를 못 넘어간 것 같아요.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뭔가 임팩트를 줄 만한 메가 이슈를 이낙연 후보 측이 제시를 했다면 그때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 몰이가 가능했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검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선이 아니라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일반 선거인단들은 오히려 정책, 구도, 인물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우선 더 높이 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큰 표차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정책 타개 능력, 어떤 그런 이미지가 이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그렇기 것 같은 때문에, 아쉬운 점이 네. 있죠. 그렇게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기대 이상의 득표를 받았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기대 이하거든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빅3 주자로 예측이 됐는데 4위인 추미애 후보와도 1%포인트밖에 그래요.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자가격리가 막판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일단 자가격리로 인해서 본격적인 아주 적극적인 경선 운동을 하지 못한 한계도 분명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역시 정세균 후보도 당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충격적인 메가 이슈나 임팩트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정세균 후보가 당초 총리를 이제 조기 사퇴를 하면서 경선 국면에 뛰어들었는데 막판까지만 해도 코로나 총리라고 일컬어 정도로 네. 코로나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네. 총리직을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직도 이제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하루 2,000명 이상씩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총리라는 이미지도 가질 수가 없었고 두 예. 번째 늦게 뛰어들 후반 주자로서 당원들의 표심을 흔들 만한 뚜렷한 메가 이슈를 제시하지 못했던 게 결과적으로 어제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물론 코로나 국면에서 자가격리 중에 적극적인 활동을 못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정세균 후보다운 무언가를 보여주지 네. 못한 게 어제의 결과를 빚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두 사람은 거의 흡사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력도 비슷하고 또 정치 입문의 동기도 비슷하고 예. 아시겠지만 두 분 다 총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동교동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에 의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적 기반도 호남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두 분 다 중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되지 못하고 경제 두 사람이 같은 지역 기반, 같은 정치적 배경 기반을 가지고 서로 나눠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확장에 상당 부분 제약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이낙연 주자 측에서 경선 전략으로 이낙연과 정세균은 결국 단일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퍼뜨렸어요.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세력이 강한 세력이 흡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볼 때는 결국은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 후보 측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본인의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후보 본인이 무슨 얘기냐,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면서 발끈한 그런 경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상당히 정세균 후보는 아쉽게 생각하겠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추미애 후보가 개혁의 깃발로 3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비록 1%포인트 차지만은 본인이 3위를 함으로 인해서 네. 빅3의 최소한의 체면은 건진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선방을 한 추미애 후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후보 단일화, 후보들의 합종 연행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네, 통상 보면은요 레이스 하면은 결국 이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그런 주자들이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뜻밖의 54%라는 첫 경선에서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이어질 또 세종 충북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뭐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 호남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세론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예. 사실상 민주당 경선의 대세가 확정 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레이스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레이스를 완주해서 정치적인 미래를 도모할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레이스를 완주할 것 같아요. 네. 마이웨이. 왜냐하면 본인은 젊고 또 본인의 독특한 어떤 이미지나 메시지를 완주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완주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은 주자들 그러면 이재명, 이낙연은 끝까지 완주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자들이 정세균, 김두관, 추미애단 말이에요. 네. 이 세 분들 같은 경우는 레이스를 완주해야 되느냐 아니면 합종 연행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은 이 세 분 가운데 합종 연행을 선택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1위 주자를 선택할 것이냐, 예. 2위 주자를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것이 하나 있고 나하고 가까운 주자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주자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에 드는 주자를 선택하겠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TV 토론 양상을 보면 정세균, 추미애 그리고 김두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낙연 주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제하는 네. 날선 메시지를 던졌는가 하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1위 주자를 통상 선택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맥락에서 합종 연행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렇게 당초 두 후보가 사실은 그 근소한 차를 보이면서 충청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합종 연행에 대한 의미가 좀 있을 텐데 지금 결과 보면 사실은 합종 연행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50% 이상을 이재명 후보가 받아서 결선 없이 끝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어제 결과만 보면은 1, 2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의 합이 한 2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네. 합종 연행이나 뭐 중간에 후보를 포기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그런 그 지지율을 보였다. 또 하나는 남은 그 선거인단 말고 권리당원 수만 보면은 제일 중요한 호남에서가 12만 8천 정도 규모. 그다음에 경기에서의 권리당원 규모가 16만 5천. 서울이 한 14만 4천이거든요. 그럼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이 지금 권리당원 숫자가 있는데 경기 지역은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다라는 뭐 예상을 좀 해보면 결과적으로 합종 연행 나머지 제 후보들의 지지율 합이 1, 2 순위를 바꾸거나 아니면 결선에까지 갈 수 있는 과반 득표를 방지하거나 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어제 결과를 통해서 민주당 경선에서의 합종 연행은 큰 의미를 좀 상실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당의 경선 상황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뭐 경선 레이스 파행 위기다.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오후에는 뭐 최종 결론이 낸다는 계획이 있는데 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장을 이제 바꾸면서까지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봐야 되겠어요. 3시에 사실은 그 후보들이 모여서 서약식을 하고 이후에 경선 룰 관련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기로 하는 순서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미 유승민, 하태경 후보를 포함한 5분의 후보가 역선택 방지 조항은 무의미하다. 만약에 이거를 선관위가 계속 주장을 한다면 오늘 회의에 참석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고 어젯밤 늦게 최재형 후보도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선택 방지 조항을 꼭 넣어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본인은 뭐 선관위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캠프 내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예. 굳이 포함을 한다면 윤석열, 황교안 후보 두 분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뭐 선관위가 지금부터 사실은 3시까지 여하의 어떤 후보들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미 무게추는 좀 기울어진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지난주에서도 당에서도 선관위가 후보 측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구했습니다만 팽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한 무게추는 대충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일부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1차 컷오프가 9월 15일경에 8명의 후보로 컷오프가 되는데 네. 이때까지 사실은 뭐 별다른 토론의 준비도 없었고 오히려 뭐 봉사활동이나 뭐 면접 같은 형식만 네. 키워지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도 후보들이 요구하고 있는 후보 검증 내지는 후보의 비전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9월 15일 전 1차 컷오프 전이라도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오늘 좀 마련해서 네. 모든 후보가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네. 안이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게추는 좀 넘어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역선택 방지 조항 자체만을 놓고 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배 교수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에요. 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법을 제시를 한다면은 표본 수가 대략 여론조사하면 한 1,000명 정도 하는데 이거 10,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면은 네. 역선택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숫자 그런 자체를 늘려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조언을 하는 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론조사 비율을 좀 줄이면 아무래도 역선택 방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뭐 찬반이 무성한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집안 싸움으로 이어지면은 국민의힘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사퇴해라, 예. 짐 싸서 가라. 라고까지 지금 강력하게 유승민 또 뭐 홍준표 후보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도 반대 측에서는 또 문제 제기할 거고 너도 또 문제 제기할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여기서 지금 이제 굉장히 고령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굉장히 본인의 의심과 체면이 깎였다라고 판단해서 본인이 사표를 던져버린다면은 완전히 표류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금 총장 재임 당시에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이 부분이 사실 뭐 최대 리스크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어질까요? 이게 벌써 이제 보도가 된 이후 한 서너 3, 4일 정도 좀 지났는데 아직도 사실관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정치 입문위의 최대 위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당분간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든 이슈를 빨아먹을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연합뉴스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지지율 답보 속에서 뭐 삼중고다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건
그다음에 내부 이제 경쟁 후보들의 내부 견제, 마지막으로는 외연 확장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대고 있는데 예. 저는 그 기사에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고 이 상황을 윤석열 후보가 잘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에서 왈가하고 논란이 있기 전에 빨리 사실관계를 다 파악을 해서 그 사실관계를 갖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서 책임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뭐 정치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 그게 공격을 했던 측이든 아니면 공격을 당한 측이든 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 이해관계자들 우선은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손준성 검사 그다음에 김웅 의원 뭐 이런 측 그다음에 지금 내부 감찰이 시작이 된 검찰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빨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을 구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 지금 처가 리스크에 이어서 이런 잇따른 의혹 때문에 그런지 우세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준표 의원이 추격전에 나섰는데 추석 전에도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이게 유효한 자신감일까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 4%포인트까지 좁혀진 그런 여론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홍준표 전 대표 지지율은 올라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 메시지를 던질 때가 윤석열 전 총장의 청부 고발 의혹 파문이 있기 전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검찰에서 진상조사 들어갔고 감찰 들어갈 것이고 강제 수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슈가 예. 최소한 뭐 보름 이상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전국을 강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본인의 핵심 동력이 여론조사 지지율이었어요. 그러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전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다. 네.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부상할 가능성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전혀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의 추격 가능성, 역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좀 윤 전 총장에 대한 실망한 표가 홍준표 의원에게 좀 향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홍준표 후보로 몰리는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서의 하락 지지율, 그다음에 나머지 제 후보들의 국민의힘 내에 있는 잠룡 후보들의 하락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단순히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논란과 마찬가지로 역선택에 의한 결과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20, 30대의 지지율 그리고 지도부와의 갈등 속에서 홍준표 후보의 태도가 어느 정도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좀 호감을 받고 수고했던 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선택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행보 내지는 메시지 실수 이런 데서만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었던 그다음에 그동안 메시지 관리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도부와의 문제에 있어서의 태도 이런 것들이 보수층에 어느 정도는 소구하고 있는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현상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답보 속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보수층에서는 있는 게 사실인 것 아닌가 인정을 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